북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2화 1편 김구 선생의 첫 번째 투옥 이야기.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위시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 역사적인 운동의 요지는 조상대대로 이 한반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수호자이니 어떤 지배 세력에도 좌지우지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각하게 하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정치는 물론 이씨 조선 왕조의 끝을 알리고 백성이 주인되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곳에 7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그해 9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제로공화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청년 김창수는 치아포를 떠나서 해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과 어머님께 그동안 있었던 치아포 일을 낱낱이 보고하니 부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한다. 마침내 무겁게 말을 떼는 아버지. 일을 버렸으면 그만이지. 왜 네 이름 석자와 사는 곳을 거기 남겨두었느냐? 외놈을 죽인 것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를 씻기 위해 행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네 종조부댁으로 몸을 피신해라. 그곳이 제일 안전할 것이니. 피신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사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아, 네 한모 맡기자는 게 아니라 이건... 하며 20살이 되도록 혼인도 못한 아들에게 오랜만에 역정을 내려 한다. 그런 분노에 찬 아버지 얼굴을 보며 창수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호되게 맞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5살 때 아버님이 엽전 20냥을 방 아랫목 이부자리 속에 넣어두고 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는 동네 구거리 집에서 떡 파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전부 꺼내 온몸에 감고 떡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삼종조부를 만났다. 돈을 둘러매고 가는 나에게 조부님이 돈 갖고 어디 가냐고 물으시길래 떡 사 먹으러 간다 하니 종조부는 돈을 빼앗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셨다. 먹고 싶은 떡도 먹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온 직후 아버님도 돌아오셨다. 아버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빨랫줄로 나를 꽁꽁 동여 들보에 달아매고 매질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님도 들에서 안 돌아오신 때라 말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매맞아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마침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제 종조부 장년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다가 나의 맹렬한 비명소리를 듣고 우리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아버님과 동갑이시지만 아저씨라는 종친의 권위로 불문곡직하고 나를 풀어주셨다. 아버님의 설명은 듣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어린 것을 그다지 무지하게 때리느냐고 하시며 매를 빼앗아 아버님을 한참 동안 때리셨다. 나는 장년 할아버지가 고마웠고 아버님이 매 맞으시는 것이 퍽 시원하고 고소하였다.
아버님의 어렸을 때 별명은 효자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 할머니 입에 피를 넣어드려 사흘이나 더 사시게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아버님의 학식은 겨우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정도였지만 기골은 준수하고 성격은 호방하셨다. 음주에는 한량이 없고 취하시면 양반 강씨 이씨를 만나는 대로 때려 1년에도 여러 번 해주 관아에 구속되는 소동을 일으키셨다. 사람을 구타하면 맞은 자를 때린 자가 자기 집에 떠매어다 눕혀두고 생사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그 시대 지방 관습이었다.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거의 죽게 된 사람,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사랑방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다. 아버님이 사람을 잘 때리셨던 것은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고 순전히 사회적 불평등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 집안은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이나 인조 반정을 주도하여 반역죄를 저지른 방조 김자점의 직계손으로서 전 가족이 멸문화를 당하기 전 서울에서 먼 이곳 황해도 해주로 피신해 왔다고 한다. 해주읍에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산골인 이곳 텄골에 와서도 김자점의 족속임을 숨기고 농사짓고 임야를 개척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완전히 판박이 상놈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은 양반에 대한 억울함과 반감이 무척 많았고 그것은 여러 면에서 도출되었다. 한 번은 아버님이 도존위에 천거되셨다. 면을 책임지는 지방자치 일꾼을 도존위라 불리었는데 환정, 산림보호 등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고 면내의 송사도 대개 도존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아버님은 양반들에게 잘해주던 다른 존이들과 반대로 양반에게는 가혹하게 공전을 거두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부담하실지언정 가혹하게 하지 않으셨다. 결국 아버님은 3년이 못 되어 공금 유용으로 도존위에서 면직되셨다. 즉 아버님은 마치 수호지에 나오는 영웅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친하고 친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셨다. 그러한 아버지 앞에 창수는 두려웠지만 이미 장성한 터라 의연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힌다. 이 일로 인해 내 한 몸 희생하여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죽어도 영광된 일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구차히 사는 것은 사나이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오니 집에 앉아서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밀려드는 시련의 폭풍우를 모르는 듯 말을 하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창수의 아버지는 굳건한 그의 눈빛을 보고 더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너네 집이 흥하든 망하든 네가 알아서 하여라 라고 말한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병신년 5월 11일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인데 창수 어머니가 급히 사랑문을 열고 예, 우리 집 앞뒤에 전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수없이 둘러쌌다. 라는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십 명이 쇠채찍과 쇠몽둥이를 가지고 집 마당에 들어와 물었다. 김창수가 누구냐? 당장 나와 포박을 바꿔라! 내가 김창수이오만. 그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데 이같이 무례하게 민가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가? 그들은 내무부령의 도장이 찍힌 체포장을 보여주고 창수의 몸을 쇠사슬로 여러 겹 동여맨다.
순검과 사령, 즉 나졸들이 모두 30여 명인데 몇 사람은 앞뒤에 서서 쇠사슬 끝을 잡았고 그 나머지는 좌우로 창수를 에워싼 채 앞송해서 해주 감옥으로 길을 떠났다. 이 동네 20여 가구 되는 마을 전부가 문중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감히 내다보지 못한다. 그 옆 동네 양반 강씨 이씨들은 김창수가 동악한 죄로 붙잡혀가는 줄 알고 수군거린다. 이틀 만에 해주 감옥에 도착했다. 옥에 갇힌 후 한 달여 만에 신문이 시작되었다. 창수는 옥에서 쓰던 대전목 칼을 목에 걸고 선화당 뜰에 끌려갔다. 지금의 지방검사 같은 지위의 감리 민영철이 물었다. 네가 안악 치아포에서 일본 사람을 살해하고 도적질을 하였다는데 사실이냐? 그런 일 없어. 이게 네 행적의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을 하느냐? 형을 집행하라는 호령이 나자 사령들이 창수의 두 발과 두 무릎을 한 대 찬찬히 동여맨 다음 붉은 몽둥이 두 개를 다리 사이에 X자로 들이밀었다. 두 나졸들이 몽둥이 한 개씩을 잡고 좌우를 힘껏 누르니 단번에 뼈가 허옇게 드러났다. 김구 선생은 회고록에 왼쪽 다리 정강마루에 있는 큰 상처 자국이 바로 이때 생긴 것이지 라고 회고한 바 있다. 창수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기절하고 만다. 그러자 잠시 형을 중지하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회생시키고는 다시 물었다. 창수는 감리 민영철을 보고 말했다. 본인의 체포장을 보면 내무부 훈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 관찰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오. 내무부에서 직접 신문하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더 이상 형 집행을 그만두고 도로 하옥시켜버린다. 창수 부모님은 해주 감옥으로 와서 어머니는 밥을 빌어다가 먹여주는 옥바라지를 하였고 아버지는 전에 늘 하던 방식으로 넉넉지 못한 사령청, 영리청, 개방 사람들에게 교섭하러 다니시면서 창수를 풀어주려고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시세가 이전과는 달라졌고 사건이 하도 중대하여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때로부터 근 2달이 지났다. 7월 초 드디어 인천 감리영에서 4명의 순검이 해주로 와서 창수를 데려갔다. 인천으로 옮겨지는 이유는 갑오경장 이후 외국인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특별재판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창수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집과 세간살이를 다 팔아서 아들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며 일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기 위해 집으로 향했고 창수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인천 감옥으로 동행을 한다. 연안읍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낮은 포로 향하는 도중 창수를 끌고 가던 순검 일행은 어느 길가 무덤 곁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날씨가 몹시 더웠으므로 순검들은 참외를 사서 먹으며 앉아 다리를 쉬었다. 무덤 곁에 세워둔 비문을 보니 효자 이창매의 묘라 새겨져 있었다. 비석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니 어느 임금이 이창매의 효성에 대해 효자 정문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창매의 묘 옆에는 이창매 부친의 묘가 있었다. 근처 사람과 순검들은 더위를 식히며 이 묘비에 대해 전해오는 이 얘기를 한다. 이창매는 그 부친 장례 후에 사시장철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성으로 산소를 모셨다고 한다. 얼마나 극진하게 묘를 모셨던지 묘 앞에 신벗은 자리에서부터 절하는 자리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던 자국들과
두 무릎을 꿇었던 자국, 그리고 향로와 향압을 놓았던 자리에 영영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그 움쑥움쑥 패인 자리를 흙으로 메우면 즉시 뇌성이 진동하고 큰 비가 내려 메워진 흙들을 씻어버리곤 했다 한다. 눈으로 그 비문을 보고 귀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창수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자기를 따라다니느라 넋이 다 빠져서 하염없이 한숨만 짓고 있는 어머님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876년) 병자년에 탄생한 창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속을 썩였다 한다. 산통이 있은 지 근 일주일이 지나도록 태어나질 않아 아버지가 소길마를 머리에 쓰고 지붕 용마루로 올라가 소 울음소리를 내고 난 후에야 겨우 태어났다 한다. 즉 어머니의 생명을 위태롭게 몰고 간 셈이다. 17밖에 안 된 소녀가 애를 낳았으나 너무 가난한 집안이라 제대로 못 먹어서 젖이 부족하였고 마침내는 아버지가 창수를 품고 이웃집 산모에게 젖을 동량하였다 한다. 그래서 항상 창수 어머니는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다 한다. 자랄 때는 순 말썽만 피웠다. 한 번은 여름에 장맛비가 와서 근처에 샘이 솟아나 작은 내가 흐르게 되었다. 창수는 어머니가 고이 모셔놓은 붉은 염색과 푸른 염색을 통에서 꺼내어 샘에다 풀어놓고 푸른 내 붉은 내가 서로 만나며 섞이는 장관을 구경하다가 걸려서 어머님께 몹시 매를 맞은 적도 있다. 또 한 번은 부엌칼을 잃어버려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있다. 창수는 이웃 동네 이생원 집에 가서 그 집 아이들과 놀다 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는데 하루는 그 집 아이들이 해주놈 때려주자고 하며 창수를 이유 없이 매질하였다 한다. 이에 분한 창수는 곧 집으로 돌아와 부엌칼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찔러 죽일 결심을 하고 그 집으로 다시 달려갔다 한다. 사랑 앞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알아채고 미리 대비할까봐 칼로 울타리를 뜯어 후문으로 돌입할 계획까지 세우며 하지만 그 집 큰형에게 걸려 오히려 실컷 얻어맞고 칼까지 빼앗겼다. 집에 돌아와서는 칼을 잃어버린 죄로 엄청 혼이 나면서도 내내 실토를 안 한 창수. 술버릇이 괴팍하여 취하면 양반에게 욕하고 싸움 걸어 큰 풍파를 일으키는 아버님을 보며 속상한 어머님은 창수에게 너희 집에 허다한 풍파가 모두 술로 해서 생기니 너마저 술을 먹는다면 나는 단연코 자살하더라도 그 꼴을 안 보겠다. 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한다. 하지만 창수는 술을 먹어 난동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한 것은 매한 가지라. 저 이창회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불효자식이라고 창수는 가슴속으로 스스로를 매질한다. 낮은 포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를 지날 때쯤 달빛이 없어 천지가 캄캄하고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를 걸어왔던 순검들이 방심하고 다 잠이 든 것을 보시고 창수 어머니는 뱃사공도 듣지 못할 입안엔 말씀으로 창수에게 말한다. 예, 너는 이제 가면 외놈 손에 죽을 터이니 맑고 맑은 이 물에 너와 나와 같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되어 같이 다니자. 이 말을 하고는 창수 손을 이끌고 뱃머리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 창수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말린다.
어머니, 이번에 가서 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식이 국가를 위하여 하늘의 사무치게 정성을 다하여 원수를 죽였으니 하늘도 도우실 겁니다. 분명히 죽지 않습니다. 아들의 강경한 주장에 창수 어머니는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고는 한마디 더 하신다. 난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다. 네가 죽는 날이면 우리 둘도 같이 죽자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비비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낮은 음성으로 기도를 하신다. 드디어 인천 감옥에 들어섰다. 감옥 풍경은 이러했다. 감옥 주인은 담장을 높이 쌓아 올렸고 담 안에는 평옥 몇 칸이 있는데 그 방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편에는 미결수와 강도, 절도, 살인 등 죄인을 수용하고 나머지 반쪽에는 민사소송범과 경범 위반 등 이른바 잡범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곳을 감리서, 경무청, 순검청이 둘러서 있었다. 형사범에게는 청색 옷을 입혔고 등에 강도, 살인, 절도 등의 죄명을 먹으로 써놓았다. 감옥 바깥으로 일하러 나갈 때에는 좌우 어깨와 팔꿈치를 쇠사슬로 묶고 2인 1조로 등 뒤에 자물쇠를 채워 간수가 인솔하고 다닌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창수는 도적 죄수용 칸에 구인용 긴 목칼 중간에 묶인다. 치아포의 여관집 주인 이화보는 한 달 전에 인천 감옥으로 들어와 갇혔는데 그는 창수를 보고 매우 반가워하였다. 자기는 죄가 없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사건의 근황을 알려준다. 외놈들이 창수가 그의 집 벽에 써붙여 놓았던 포고문은 떼어 감추고 그저 단순한 살인 강도로 꾸며 놓았다고 했다. 창수 어머니는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천 감옥 근처에 사는 유명한 물상객주 개성사람 박영문의 집에 가서 이제까지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 집 식모로 써달라 부탁한다. 감옥에 갇힌 아들에게 하루 3끼 밥 한 그릇 갖다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간수가 밥을 받아 넣어주면서 네 모친도 의지할 곳이 생겼고 네 밥도 매일 3끼를 들여준다 하니 안심하라. 하지만 감옥 안이 극히 불결한 데다가 찌는 듯한 더운 여름이라 창수는 장티푸스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가까스로 열은 내렸으나 보름 동안 음식은 입에 대어보지 못한다. 이때 마침 신문을 한다는 통보가 온다.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2화 2편 역사적인 신문편이 곧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창수는 생각했다. 내가 해주에서 다리뼈가 다 드러나는 악형을 당하고 죽는 데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내무부에 가서 대관들을 보고 내 뜻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행히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부득불 이곳에서라도 외놈 죽인 치질을 분명히 말하고 죽으리라. 이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간수의 등에 업혀 경무청으로 들어갔다. 업혀 들어가면서 살펴보니 신문하는 도구가 해주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삼엄하게 준비해놓고 있었다. 간수가 창수를 업어다가 문 밖에 앉혀놓으니 경무관 김윤정이 창수의 모양을 보고 간수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 죄수의 몰골이 저렇게 되었느냐? 열병으로 그리 되었다고 간수가 보고하자 김윤정이 다시 창수에게 물었다. 묻는 말에 좋게 대답할 수 있는 정신이 있느냐? 정신은 말짱하오나 목이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으니 물을 한 잔 주시면 마시고 하겠소. 그러자 곧 청지기가 물을 가져왔다. 다 마시니 경무관은 법정 위에 앉아 성명과 주소, 연령을 묻는 심리에 들어갔다. 네가 안악 치아포에서 모월 모일에 일본인을 살해한 일이 있느냐? 본인은 일본인을 살해한 일은 없고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구 한 명을 때려 죽인 사실은 있소. 창수의 대답을 들은 경무관, 총순, 권임 등은 일제히 얼굴을 들고서 묵묵히 서로를 쳐다보았고 법정안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신문 시작부터 법정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창수 옆 의자에 걸터앉은 와타나베라는 외놈 순사가 의아해하며 통역으로 그 이유를 묻는 것 같았다. 창수는 그 외놈 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사력을 다해 호령하였다. 이놈! 지금 소위 만국공법과 국제공법 어디에 국가 간의 통상화친조약을 체결한 후 그 나라 임금을 시해하라는 조문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국무를 시해하였느냐? 이 개같은 외놈아!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다는 이 몸으로 너희 임금을 죽이고 외놈들의 씨를 말려 우리 국가의 치욕을 꼭 씻겠노라! 와타나베는 칙쇼 하고 욕을 하며 대청 뒤쪽으로 가버린다. 법정 안의 공기가 긴장되기 시작하였다. 총순인지 주사인지가 경무관 김윤정에게 와서 말한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감리 영감께서 직접 신문하시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법정 안에서 참관하던 관리와 근무자들이 위로부터 아무 분부가 없었는데도 찬물을 가져다 마시게 해주었다. 잠시 후 감리사 이재정이 들어와 윗자리에 앉아 경무관에게 그때까지 신문하던 진상을 보고받는 그때 장수는 말을 이어갔다. 본인은 푸른 하늘 밝은 해 아래 내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 명을 죽였소. 국가가 엄청난 수치를 당했는데 아직 우리 동포가 외인들의 왕을 죽여 복수하였단 말을 듣지 못하였소. 이에 신화된 백성의 도리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소. 내 비록 일개 시골의 전민이지만 지체 높은 누구처럼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지는 않소이다. 이재정, 김윤정을 위시하여 수십 명의 참석 관리들이 창수의 말을 듣는 광경을 보니 제각기 얼굴이 달아올라 홍당무빛을 띠고 있었다. 이재정이 마치 하소연하듯 창수에게 말했다. 김창수의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충의와 용기에 감탄하고 반면 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도 비할 데 없소이다. 병증이 아직 심해 보이니 차후에 신문을 이어갑시다. 창수가 간수의 등에 업혀 나가면서 보니 희귀한 사건이라고 구경하러 몰려들은 감리영 부근 간부 인사들과 사람들이 문 밖까지 둘러서 있다가 줄을 지어 따라온다. 감옥에 다시 들어간 창수는 그 안에서 관리를 보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호통을 친다. 전에 나에 대한 대우를 강도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잠잠히 입 다물고 있었다. 허나 오늘은 정당하게 내 뜻을 발표하였음에도 아직도 나를 이다지 홀대하느냐? 땅에 금만 그어놓고 그것을 감옥이라 하여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초에 도망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외놈을 죽였던 그 자리에 내 주소와 성명을 갖추어서 보고하고 또 내 집에 와서 석 달여나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너희 관리들의 무리들이 외놈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게 이런 대우를 하느냐? 경무관 김윤정이 즉시 감옥 안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 간수를 책망하였다.
그 사람을 왜 도둑 죄수들과 섞여 있게 하느냐? 하물며 이자는 중병에 들어있지 않느냐? 즉각 좋은 방으로 옮겨 몸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잘 보호하여 드려라. 그때부터 김창수는 감옥 안의 왕이 되었다. 어머님이 옥문 밖에서 면회를 오시는데 비록 초조한 얼굴이었으나 희색이 돌았다. 경무관이 창수 보약을 먹이라고 돈 150냥을 내놓고 창수 어머니가 일하는 곳의 주인도 아들이 원하는 어떤 음식이든 가져가라고 하고 치아포 여관주인 이화보는 김창수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여 어느 누구도 그를 능히 당할 수 없고 하룻밤 걸음으로 700리를 가고 한 끼 밥을 7그릇씩 먹는다고 선전한다. 옥문 앞에는 창수 얼굴을 보려고 면회를 청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항구 안에 있는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까지 제각기 아는 관리를 찾아가서 언제 김창수를 다시 신문하는지 미리 알려달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제2차 신문일. 그날도 역시 간수의 등에 업혀 옥문 밖을 나섰다. 사방을 살펴보니 길에는 사람이 가득 찼고 경무청 안에는 각 관청의 관리와 항구의 유력자들이 다 모인 모양이었다. 담장 꼭대기와 지붕 위까지 경무청 뜰이 보이는 곳은 어디나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었다. 다시 신문을 시작한 후 나는 전에 다 말하였으니 다시 할 말이 없다 하고는 뒷방에 앉아 창수를 넘겨다보고 있던 와타나베를 향해 다시 꾸짖고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면회하러 오는 사람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사람들이 면회 올 때는 음식을 한 상씩 정성스레 준비하여 들여보내주었다. 창수는 그 사람들 정성에 감동하여 그들이 보는 데서 몇 점을 먹고 가고 난 후 죄수들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었다. 그때의 감옥 제도는 죄수들에게 음식물을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일을 하여 집신이라도 만들면 간수가 인솔하여 길거리에 나가 직접 팔아서 죽이나 쑤어 먹는 판이었다. 창수에게 가져오는 음식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이었으므로 그도 처음 먹는 음식이 많은 터였고 앉은 차례대로 그 음식들을 죄수들과 나누어 먹으니 그들의 만족과 감사함은 끊임이 없었다. 제3차 신문은 감리소에서 했는데 그날도 항내 거주자는 다 모인 것 같았다. 그날은 감리사 이재정이 친히 신문을 하였는데 외놈은 보이지 않았다. 감리가 매우 친절히 말을 묻고 나중에 신문서 꾸민 것을 창수에게 보여 읽게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신문은 모두 끝이 났다. 며칠 후에는 외놈들이 창수 사진을 박는다고 해서 경무청으로 또 엎혀 들어갔다. 그날도 법정 안팎에 허다한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느니 못 찍느니가 문제가 되어 한참 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감옥 청사가 아닌 노상에서 찍으라는 결정이 나고 장수는 엎혀서 길거리에 앉혀졌다. 외놈은 김창수에게 수갑을 채우든지 포송으로 매든지 하여 죄인의 표시를 내어달라고 한다. 이에 경무관 김윤정은 거절한다. 이 사람은 대군주 고종폐하의 분부가 없는 이상 그 몸에 형구를 댈 수 없소. 그리고 죄수의 사진에 대해 조약에 정한 의무는 없으니 더 이상 내정 간섭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오. 구경꾼들은 경무관이 명관이라고 칭찬한다. 급기야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 외놈이 슬쩍 창수가 앉은 옆자리에 포승을 놓아두고 사진을 찍는다. 창수는 이런 외놈들의 비열한 행각을 보고 외놈들과 구경꾼들에게 경무청을 들었다 놓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내어 지른다. 여러분! 보시오! 아직 판결도 안 난 미결수 이 김창수에게 자기네 상부에게 보고하려고 포승줄을 내 옆에 놓고
마치 중죄인처럼 사진을 박는 이 파렴치한 행각을 보시오. 이런 외놈들이 국모를 살해하였으니 온 나라 백성에게 크나큰 대치욕이오. 이 치욕은 권례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오.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반드시 외놈의 손에 다 죽을 터이니 우리 함께 외놈을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없애야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외놈 와타나베가 직접 창수에게 빈정거리며 말한다. 너희 춘선이 끓이 대단히한데 나라에서 어찌 당신은 못 나보고 벼슬을 안 주무니까? 난 벼슬을 못하는 상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작은 놈밖에 죽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벼슬하는 양반들은 너희 황제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의 저주 섞인 예언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거기 모인 그 누구도 또 그 말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도 그 말이 실제로 일본의 왕이 처단되리라고는 예상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허나 그로부터 13년 후 1909년 10월 일본의 최고 통치자 이토 히로부미가 양반가의 자손 안중근에 의해 처단될 줄은 누가 알았으랴. 창수는 이때부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긴 옥중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가운데 억울한 소송이라 하며 가슴앓이 하는 사람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소장을 써주면 소송에서 이긴다.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 바깥에다 대서 비용을 써야 했으나 김창수가 써주는 소장은 비용 한 푼 안 들었고 그가 쓴 소장이 몇몇은 승소한 덕분에 김창수가 써주는 소장은 다 승소한다고 와전이 되어 옥내 죄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관리의 대서까지도 한다. 그뿐 아니라 돈을 강제로 빼앗는 상급 관리가 있으면 권계하여 파면시킨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죄수가 옥중에서 권리 아닌 권리를 찾게 되는 희귀한 일까지 벌어지는 일을 김창수가 하게 된 것이다. 옥에 갇혀서 있다는 것은 곧 시간밖에 없다는 말로 대처된다. 창수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격으로 자신이 죽을 날이 당도할 때까지 글이나 실컷 보리라 하고 손에서 책 놓을 사이 없이 열심히 글을 읽었다.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계 각국의 정치, 문화, 경제, 도덕, 교육, 산업 등 신서적을 구하여 신지식이 어떠한지를 연구해보고 내 것이 남만 못하면 좋은 것을 수입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 이 나라와 백성의 살림살이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를 아는 진정한 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창수가 신서적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것은 의리는 유학에서 배우고 문화와 제도 일체는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가가 일거양득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황성신문을 읽어보니 경성, 대구, 평양, 인천에서 살인한 누구누구와 함께 인천에 있는 살인강도 김창수가 오늘 교수형에 처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자신이 오늘 사형집행일이라고 한 사형수 김창수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교수대에 오를 시간이 반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였다. 하지만 감리서를 위시로 인천항 전체가 술렁술렁 하더니 사람들이 산조문이 시작되었다. 오는 사람마다 아무 영감께서 오셨소, 마지막으로 보러 왔소 하며 김창수를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면회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우리 김석사만큼은 꼭 살아서 만날 줄 알았소.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오?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창수 어머니는 음식을 손수 들여 넣어 주시면서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셨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밀로 한 것이다. 인천 감옥에서는 사형수를 늘상
오후에 끌고 나가서 집행하던 터이므로 김창수는 점심밥 먹고 성현의 말씀에 마음을 가라앉힐 생각으로 대학만 읽고 있었다. 이윽고 교수대로 끌려나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럭저럭 저녁밥을 먹었다. 옆 사람들이 창수는 특수죄인이니 야간 집행을 하려는가 보다 하였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쪽 문을 열기도 전에 감옥 바깥 뜰에서 김창수는 어느 방에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수가 대답도 하기 전에 지금 대군주 고종폐하께 없어 전화로 김창수의 사형을 정지하라는 친칙을 내리셨다 하오. 김창수는 이제 살았소. 인천까지의 전화 가설 공사가 완공된 지 3일째 되는 병신년 8월 26일 밤에 옥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떨던 동료 죄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죽을 지경이다. 신골 방맹이로 착고등을 두들기며 온갖 노래를 다 부르고 푸른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춤도 추고 우스운 짓도 하며 하룻밤을 지내는 양이 마치 청이 배우들의 연극장과 같았다. 동료 죄수들은 창수를 보고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사형을 당할 날인데도 평소와 똑같이 말하고 밥 먹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미리 아는 선견지명이 있는 이인이기 때문이라고들 소리 높여 경탄하였다. 대군주의 친칙으로 김창수의 사형이 정지되었다는 소문이 전파되니 전날 만나러 와서 영결을 구하던 사람들로부터 새로 치아를 하러 면회 오는 사람까지 옥문에 줄을 이었다. 창수는 아예 옥문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손님을 응접한다. 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연출 김지우, 기술 최용래, 목소리에 진남수, 장유희였습니다.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3화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